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산더미처럼 쌓인 20대 국회가 또다시 멈춰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죠. 20대 국회,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멈춰선 국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두고 격렬해지고 있는 정치권의 공방, 그리고 4개월 앞으로 다가선 총선까지 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대통령 비서실 박수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육동일 당협위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영화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안성호 명예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민생 법안 처리가 또 시한을 넘겼죠. 5년 연속 헌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여야 모두 이제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이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부터 말씀을 주실까요?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 예,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집권 여당을 대표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실 때 서로 내 탓 공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것은 여야 어떤 책임이라기보다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선 진심으로 원론적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그 최고위원회를 청와대 앞 천막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안으로 이제 옮기셨다 그러니 네. 이제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정말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오늘이 이제 6일 밤이니까 오늘 이제 넘어갔다고 보고요. 네. 이제 9일과 10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늦었지만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적 결단을 여야 간에 서로 양보를 통해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육동일 당협위원장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떤 협조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데 한국당 입장 좀 여전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네. 우선 지금 국회가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또 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여야를 떠나서 이 궁극적인 책임은 20대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져야 되겠죠.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역시 뭐니 해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내년도 예산이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입니다. 또 당장 코앞에 닥친 선거를 치룰 경기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 문제가 달려 있고요. 또 정치 개혁,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는 공수처법도 있고요. 또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이 다 한꺼번에, 그것도 국회법상 실체가 없는 4+1 협의체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야당을 굉장히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존중해서 같이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유영하 평론가 어떻습니까? 뭐 양당에서 서로 언제 협조의 말씀을 구하고 또 당신들이 더 책임이 크다, 그러니 협조하라, 이런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번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정치가 없는 국회였다. 이렇게 정치가 평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하고 또 협력하고, 국회라는 게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갈등이나 대립이 있으면 그것을 국회 내에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국민의 대표성에 입각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주 극한 대립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있고요.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 이제 지금 체제인데요. 뭐 삭발이라든가 단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꼭 뭐 한국당의 책임만이다 이렇게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야 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당이 나타냈던 이런 대응 양식들이
국회에 맞는 대응 양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비판을 좀 드리면은 거기에 민주당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패스트트랙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뭔가 좀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네. 쌍방간에 뭐 대화의 물꼬가 지금 안 터져 있고 네. 특히 이제 뭐 중간 중도적 정당이라고 하는 역할 바른미래당 역할도 거의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며칠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단과 방법 외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20대 국회는 상당히 정치가 없는 그러한 국회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성윤 교수 어떻습니까? 지금 저 민생법안,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이제 민생법안이 이제 처리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격하게 노하고 있거든요. 좀 책임 소재를 좀 가려 주신다면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전반에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따진다면은 아마 대통령하고 집권당이 더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2019년 1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 패스트 트랙을 태울 때부터 그리고 조국 사태 그리고 요 최근에 있는 이 산문 게이트 사건들을 보면은 이거는 과거에 그 바로 직전에 있던 정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대통령이나 집권당에서 별로 이렇게 사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력이 좀 있는 집권당과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진정성 있게 여야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너그럽게 양보하는 그런 차원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견제해야 되는 야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닌가. 따라서 지금이라도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집권당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과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육동일 교수님이나 안 교수님께서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건 구분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멈춰서 있는 말씀하시는 민생 법안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해결해야 될 오로지 국회의 의무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만 모든 것을 국회의 의무까지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 권한이기도 한데 그것을 왜 대통령에게 넘겨드리려고 합니까? 국회가 할 일은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을 안 들인 것이 아니라 무려 1년이 넘는 시간들을 들였었고 거기 협상이 되지 않았고 오죽하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택했겠습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택했어도 지난 수십 일 동안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전혀 협상이 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은 9일, 10일 이틀의 본회의가 2번이 가능한데 이제 남은 것은 그렇다 보면 이번 주 주말밖에는 시간이 없는 막바지에 온 것이거든요. 자,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말씀 하신다고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말씀 하신다고 해서 이 전국이 풀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국회의 권한과 의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고 협상할 문제지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육동일 위원장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네네. 주시죠. 제가 대통령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국정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2년 반 전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고쳐서 권력을 내려놓겠다. 다시 말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수평적 권력 분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진행되는 국정 상황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총체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대통령께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해서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에 그 점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선거법 문제,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공수법 처리 문제 다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광화문이고 서초동으로 다 내몰았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이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아쉽게도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네.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제 4+1 협의체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이제 4+1 협의체 가동 중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필리버스터 어떤 대립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대립 구도를 좀 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단초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영하 평론가? 네.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정상적인 건 아니죠. 네. 국회 교수단체가 있는데 예? 이게 4+1로 해서 선거법과 그리고 국회 특히 네. 국회 예산까지 지금 협의를 해서 결국은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 안에는 결국 이제 4+1을 하게 된 배경은 선거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검찰 개혁안으로 해서 공수처법, 그리고 공경수사권 조정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국당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협상이 된다 그러면 굳이 4+1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타난 국면으로 봤을 때는 이 199개의 법안에다가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에 걸면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날 그냥 본회의 다 열어서 이 법안을 다 통과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그냥 그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그만두나요? 그걸 걸어버리면서 사실상 전국이 파행으로 가게 됐고, 또 민주당도 안 되겠다, 4+1로 해서 이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통해 갖고 의사를 관철시켜 나가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법안 그 199개를 아직도 한국당에서 철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이라도 그 199개 법안을 철회하고요. 곧 쟁점 법안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뭐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그것만 필리버스터를 걸면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로는 이거를 예를 들면은 상정 자기 자신들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건 민생 법안은 같이 처리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어느 게 달걀이고 어느 게 계란이냐 이렇게들 이제 양비론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한국당이 무리하게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다 199개의 필리버스터를 걸음으로 인해서 이 정국이 파행을 갖고, 또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걸 그럼 다른 방법으로 통과시켜야겠다, 이런 아이디어와 생각을 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안성희 교수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얘기를 꺼냈는데 민주당에서 얻은 것이 없는데 슬그머니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한국당 입장이 좀 난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기본적인 원인이 이 패스트트랙의 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패스트트랙에 선거법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검경 조사권 그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를 같이 끼운 것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안들은 일상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선거법은 별도로 그 정치권 세력끼리 이렇게 계속 협상을 해가야 되는데, 이 투트랙 전략을 하나로 합고서 묶어서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패스트트랙에 들어간 이 선거법은 이게 그 공정을 가장한, 합법을 가장한, 사실은 이 그 국회의원 의석수 주고받기에 불공정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사가 볼 때 환자의 병이 위암으로 진단이 됐는데, 그 위암의 진단을 처방을 위암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심장병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패스트트랙에 있는 선거법,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의 대표성이라든지 비례성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금 그것만 하면 마치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소수 정당하고 집권당이 의석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꼼수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국당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빨리 내려놓고 선거법은 별도로 논의를 하고, 기존의 민생법은 민생법대로 하게 되면 정치권 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걸 안 내려놓고 지금 뭐 민생법을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야당에서 힘도 없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필리버스터링까지, 물론 필리버스터링은 국회법에 공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을 갖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좀 네, 말씀 덧붙여서 주시죠. 말씀을 네.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유 교수님도 지금 우리 야당의 무리한 이제 행태다. 또 뭐 또 때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정치 불신에서 비롯된 거고요. 특히 이 선거법 문제가 쟁점입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하고도 궁합이 안 맞는 제도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4+1 뭐 협의체에 의해서 어거지로 통과가 된다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뭐 보장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잘 악용한다든지 활용하면 장기 독재 정권이 가능해집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앞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나쁜 대통령이 나오면 장기 독재가 가능해지는 그런 선거법입니다. 따라서 이 선거법을 이대로 두고 모든 다른 법안이 같이 묶여서 처리되는 것은 자칫하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 선거법 문제만 제대로 처리해 준다면 나머지 민생 법안은 뭐 이걸 우리가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자꾸 오해하는 소지가 있거나 또는 또 일부 언론에 의해서 이게 왜곡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도 이제 박수현 전 말씀을 안 대변인 드릴 한 수가 가지 없죠. 좀 제가 이은말 좀 그래서요. 넣겠습니다. 지금 뭐 육동일 교수 당협위원장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좀 들어보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이러한 좀 각오가 큰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이게 좀 실타래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변수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4+1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이제 하셨고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4+1에서 좁혀서 우선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네. 그다음에 석패율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연동형의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세 가지 문제가 4+1 협의체로 좁혀서 본다면 아마 관건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조율이 될 겁니다. 될 텐데 한국당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 그것이 한국당에게 독소 조항이 된다면 그것을 왜 밖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협의체 테이블에 와서 그런 독소 조항 빼자라고 자꾸 합의를 해야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지 협상에 응하지 않고 4+1을 그렇게 용인하면서 밖에서 텐트 치고 삭발하고 단식하시고 이러면서 어떻게 의견이 반영이 되겠냐. 그러므로 어쨌든 그런 원하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 정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들어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야지 밖에서 그렇게 손만 들고 외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4+1이 지금 가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시간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답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이번 주말에 이런 문제들을 서로 테이블에 놓고 주고받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100% 관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번 주말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빨리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마지막까지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영하 평론가고 안성호 교수의 짤막한 의견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마음이 급한데 말을 먼저 꺼내면 내가 손해가 크다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유영하 평론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 규정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필리버스트, 제가 다시 얘기 돌아가는 필리버스트라는 것은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쟁점 법안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의사 제도란 말이죠. 근데 200개 법안에 다 했다. 그럼 필리버스트 제도를 이거는 악용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선거법도 그렇습니다. 지금 비례성 대표성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선거법이 소선구제 다수다표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서 죽은 표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A 후보를 찍었는데 그 사람이 당선 안 됐으면 그 수많은 40%, 30% 표가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표를 살리자. 이게 민주주의 진전이죠. 이거는 뭐
이 교수님 나와 계신다. 유럽에서 이미 일반적이고 이미 보편적이고 차용하고 있는 제도란 말이죠. 이 비례성의 의미에서 네. 그걸 살리자. 그래서 이제 모델이 이제 그 당시 2016년대 선관위에서 제시한 게 독일식 권역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리 시장에 맞게 하여튼간에 억지로 해서 준연동형으로 해서 그 비례성을 살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권역 6개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이 부분을 인해서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민주당과 제4당에서 내놓은 거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제도를 하면은 한국당이 손해를 많이 본다. 향후에 계속해서 손해를 본다. 그렇게 판단하면은 지금 박수현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서 지금 아마 이 안을 갖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전되는 것 같아요. 네. 250대 50. 이게 그래서 짧게 잠깐만 제가 예, 말을 예. 더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선거법은 안 돼. 예? 그렇잖아요. 지금 태도가 선거법은 절대 안 돼. 그럼 정파적 이해와 국회의원은 나라의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먹는 기관인데 정파적 이해관계하고 국가적 이해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마치 국가적 이해관계 앞에 서서 선거법은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 네, 것이냐. 육동일 상임위원장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잘했다는 것도 네, 아니고 위원장.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이 부족한 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럼 정치력이 부족한데 그래도 정치력이 부족하면 좀 들어와서 채워주면서 이렇게 나가야 네, 되는 육 것이지. 교수님 말씀 충분히 주시죠. 그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뭐 공감을 하는데요. 뭐 지금 선거가 뭐 사표를 방지하고 비율을 맞추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199개의 선거법을 다 필리버스터로 걸어놓은 이유도 이게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면 집권 여당과 4+1이라는 협의체가 변칙 처리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를 해버리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나머지는 다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 선거법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자칫하면은 선거법이 통과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법안은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를 풀어서. 그러나 중요한 이 선거법 문제와 공수처 문제만큼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후닥닥 가서 표결 처리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걱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회 상황은 이쯤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짤막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아까 네. 유평론가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네. 다른 생각이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현재의 선거의 문제가 그 불비례성, 그다음에 대표성의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진단을 위암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암을 치료하면 되는데 엉뚱하게도 지금 심장병을 처리하고 있는 격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지역구가 문제거든요. 지역구가 지금 우리나라는 단순 다수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에서 1인 1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거든요. 그러니까 2등, 한 표 차이가 나도 2등은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선거제하고 단순 다수대표제를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뭐, 중대 선거구를 한다든지 또는 뭐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표를 방지시키는 거를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구 대표제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걸 엉뚱하게도 비례대표제에서 일부 찔끔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뭔가 해결하는 것처럼 하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거법 자체를 지금 단순 다수 대표제하고 실질적으로 그 1인 1선거구에서 한 명 뽑는 소선거구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지금 현재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더라도 본질적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 따라서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알겠어요. 별도로 예. 지금 선거법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예. 말씀대로 이 선거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이론이 있고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처럼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고요. 난 아주 타당하다고 봐요. 그럼 그걸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당이 제시하는 그거는 잠깐만 얘기 패스트트랙을 내려면 얘기가 잠깐만 되는 얘기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기 패스트트랙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성장해서 지금 밟은 그걸 절차고요. 이해 못하시냐, 잠깐만 아직도.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당이 들어와서 아니, 왜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까? 저도 좀 얘기를 좀 하죠. 그거를 지금 안 하고서 하려니까 그거를 내려놓고서 아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다시 올리게 시작하는 된 그런 배경 얘기예요, 자체도 지금. 결국은 그럼 한국당이 왜 저기 공수처럼 같이 지난 가나요? 연말에 연동형 전혀 다른 비례대를 건데. 찬성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을 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집권당이 지금 사회자님, 끌고 가는 이 국회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시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논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말을 좀 자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뭐냐면 이러한 교수님 같이 말씀하신 분도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선거구에 대해서 이러면 좀 소선구작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중대선거구로 하자.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당이 낸 안은 지금 뭐냐면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70석이에요. 딱 비례를 없애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줄이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이 선거구제가 1, 2년 된 사안이 아닙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 계속해서 논의된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면은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짤막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두 분 교수님이 뭐 정치 색이 아주 짙은 분은 아니신데 벌써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요. 국회 상황 이렇습니다. 좀 갈등 상황이 쉽게 이제 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까지 덧붙여져서 여야 대립이 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단기간에 좀 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청와대 하명 수사,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그 발언이 한국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역시 여야가 입장이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저는 참 검찰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은 한동안 우리 조국 이슈라는 것들 고통을 겪으면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그 화두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명 수사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고통을 치료 값을 치른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마저도 지금 잃을 지경이에요. 거기에 뭐 고래고기 사건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막 분산시켜 놓으면서 검찰이 결국에 바라는 대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관심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리는데 성공하고 있구나. 검찰 참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검찰은 냉장고에서 가정주부께서 꼭 어떤 식재료를 꺼내서 그날 해 드시고 싶은 음식을 하듯이 정말 오랜 사건들을 꺼내가지고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검찰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의 검찰은 지금 정치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이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자, 마디만 이제- 더 하겠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 김기현 전 시장의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하명 수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아니 왜 1년 반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지금 마음대로 꺼내서 지금 얘기를 합니까? 어떤 이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도 검찰이 이제 울산 부시장실을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울산 당시에 이제 울산 경찰청장이 지금 현재 항우나 대전지방경찰청장에서 항우나 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일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육동일 당협위원장 이 사건, 이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일련의 그 하명 수사 의혹이죠. 또 감찰 무마 의혹. 이 문제는요. 정권의 그 정당성과 도덕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그 해명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요. 어느 때는 뭐 대변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음 날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와대가 정치 경찰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조작한 의혹 문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법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선거법을 저렇게 악용하고 간섭해서는 안 될 선거에 개입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적당히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권이 이 관련된 첩보를 누가 어디서 생산을 했고 또 이거를 어떻게 누가 가공을 했고 또 이 문제를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정권의 비도덕성, 정당성의 문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끌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영하 평론가 어떻습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오선 추미애 의원이 이제 내정됐고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입지가 좀 좁아지는 건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장악을 시도할 것이다. 이 검찰 장악이라는 시도가 싹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말은 아니죠. 아닙니다. 어떻게 정치학에서는 시빌리안 컨트롤이라는 네. 용어가 있습니다. 민간 통제죠. 결국은 군도 민간 통제, 문민정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칼을 갖고 있는 검찰 역시 문민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검사 출신이 네. 법무부 장관에 등용돼서 그래서 검찰을 국민의 이름으로 통제하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뭐 다른 나라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시 열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정말 민정수석실이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면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의 수사를 보면은 너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니? 개입한 것 같아? 나 그런 소리 들었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 경제부시장이 제보를 했니? 청와대 행정관이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물론 청와대 유 위원장이 말씀할 때 청와대 해명이 뭔가 좀 명쾌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좀 고민정 대변인이 정확하게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건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줄기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확증이 나왔거나 물증이 나왔거나 고발이 됐거나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다라고 하는 뭐 녹취가 있거나 누가 진짜 그 안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증언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청와대는 민주당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 이게 아니라 아니 너 선거 개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1년 8개월 전에 거를 다시 들춰내서 그걸 다시 도돌이표로 해서 돌아가서 개입했잖아. 그러면서 수사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불러내면서. 안성호 교수 얘기 근데 이거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예, 사회자님. 안성호 교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 웃으시는데 제 얘기가 틀린 얘기인가 네, 아닌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검찰의 행위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과연 검찰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검찰이 네 분에 특정기가 대한 수역하느냐. 발언 시간 배분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안성호 죄송한데 교수께 제가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게 돼서 제 아니. 순서는 좀 지키고 싶어서 네네. 하는 건데 네, 말씀 주시죠. 저는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감옥소에 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권력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국민이 지켜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을 하려면 지금 검찰이 하는 일을 그냥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네, 요 정도까지 그래서 들으면 안 될까요? 공정하게 지금 검찰이 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 개혁이다. 조국 사태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협조해 주면 됩니다. 그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아니겠습니까? 네, 안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총선 얘기 좀 하도 넘어가겠습니다. 4.15 총선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내년 충청권 총선 선거, 선거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요인은 무엇인지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말씀 꺼내주시죠. 예, 어쨌든 그 충청권에 대한 총선의 관심은 우리 그 선거법이 어떻게 협상이 돼서 타협이 되든 간에 우리 충청권의 의석수의 변화가 어떻게 올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 가장 관심이 있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니까요. 현재 예상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수도권과 호남, 영남은 상당수 의석수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 충청권은 세종시가 인구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한석 이제 증구가 되고요. 한석이 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충남과 대전, 충북은 그냥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호남이 줄면서 충남은 제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사실 충청의 인구가 많이 늘은 그런 인구 비례에 대한 그런 어떤 영호남에 비해서 예전에 저평가되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상대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정책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세종시,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뭐 추가 지정이 되는 이런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아마 그리고 어쨌든 우리 그 국회의사당의 뭐 세종시, 뭐 예를 들어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징적인 문제들, 지방 분권의 문제,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책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의 화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 국회 내에서 이제 여야 대립이 있습니다. 충청권만 보면 그렇게 손해날 일은 아니다. 선거제가 라는 입장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육동열 당협위원장 네. 수긍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선거 제도나 선거구의 문제에 큰 변화가 없다니까 이제 혼란은 좀 면했습니다만 저는 내년 선거에 우리 충청권의 공동 핵심 이슈는 경제입니다. 경제요. 경제예요. 우리 지역 경제가 이렇게 정말 극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뭐 대전, 충남, 뭐 세종, 충북 할 거 없이 지금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일자리는 잃고 있고 우리 그 영세민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고 이런 도탄에 빠진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당이나 또 후보들이 내놓지 않으면 아마 외면을 받을 겁니다. 외면 받는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 아주 사소한 장점을 뻥튀기해서 극대화시켜서 이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지역민들은 정말 절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내년 선거만큼은 이 경제 실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책이 수정 보완돼서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총선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영하 평론가 그리고 안성호 교수님 이제 사안마다 충돌하고 계신데요. 충돌하지 않을 그런 이 좀 문제는 충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충청권 얘기는.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해서 현역 의원 물갈이가 지금 이제 다수당에서 다 얘기 꺼내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 물갈이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천 과정인데요. 결국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 공개성과 함께 이제 물갈이라는 것은 개혁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역대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 개혁적으로 한 그 정당은 항상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아니면 상당히 퇴행적으로 공천을 한 정당은 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았습니다. 지난번 총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김무성 대표가 옥센가 들고 뛰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갈이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인물로 할 거냐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좀 과거의 인물, 구인물로 물갈이를 한다. 아니면 주류 중심으로 물갈이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그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좀 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정쟁이라든가 정파적이라든가 정략적 이해에 좀 있지 않은 그런 중도적인 인물들을 어느 정당에서 많이 내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공천 물갈이의 핵심 포인트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유권자분들은 물갈이를 많이 하는 정당, 새로운 피를 수혈받는 그런 정당에 대한 호감이 많이 가게 마련인데요. 자, 안성호 교수님 어떻습니까? 한국당에서 물갈이,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그 물갈이가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저도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걸 보면은 이제 물갈이를 해내는 건 당연한데요. 이 충청권은 좀 대한민국 그 선거 지역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7석인데 충청권이. 근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여야를 보면은
13대 14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충청권은 50대 50의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선거에서도 이제 바로미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 충청권에서의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는 거는 굉장히 험지입니다. 네. 적어도 50% 정도는 떨어질 걸 각오해야 되거든요. 대개 호남이라든지 영남 같은 경우는 7, 80% 당선에 유리한 고지에 대개 특정 정당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당을 놔도 그 한 50% 정도밖에 당선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의석수도 그렇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도 충청권에서는 지난번 그 총선에서 이제 탈락했던 분, 아깝게 그 차점으로 탈락됐던 분들이 아마 노심초사 벼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이 지역에서 꼭 물갈이를 해야 될까 하는 그 이유를 별로 이렇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유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충청권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또 이 국회 분원을 어떻게 들여올 거냐, 또 충남의 그 혁신 도시를 어떻게 유치할 거냐 하는 이 충청권 나름대로의 그 생존의 방식을 해결해 주는 쪽에서 뭔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안 교수님 말씀 네네. 주신 대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국회 분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그리고 대전시 그리고 충청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법안 처리 이 문제가 내년 총선의 어떤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언론들이 꼽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제가 저 한 가지만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이? 어떤 내용이신데요? 예, 간단히 우리 충청권이요. 항상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5로 이렇게 분열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영호남은 정해져 있어요. 대체로 이제 다음 선거의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여야가 공격하는 대상이 충청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의 유권자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뭐 진보다 보수다, 호남 출신이다, 영남 출신이다, 또는 무슨 뭐 세대 간 젊은이, 노령층 네.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에 가둬놓고 유권자를 이용하거나 현혹하는 그런 측면들이 그냥 계속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청권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그런 점에서 잘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네. 선거에 임했으면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육동일 당협위원장께서 시간을 미리 앞당겨 쓰셔가지고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만 발언께 드리겠는데 예, 자연스럽게 정리 발언이 저한테. 네, 어떻습니까? 이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하자는 그런 어떤 충청적 여론이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 수뇌부에 어느 정도 강력한 톤으로 이런 부분을 좀 관철시켜달라고 요구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까지 충분하게 역할들을 뭐 충청의 모든 여야 할 거 없는 정치권이 합심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관련 법안이 관련 상임위인 그 산자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국회를 좀 풀어서 빨리 이 문제를 상임위 전체위 통과시키고 법사위 본회의 통과시키면 우리 충청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육 교수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총선은 대체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권이든 중간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하라고 주문을 받고 있는 개혁 정부입니다. 개혁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틀을 바꾸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는 불편이 따르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것을 어떻게 여야가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짧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여야 간의 갈등으로 그것을 보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권 여당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하자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변화의 발걸음을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촛불 개혁 정부를 만들었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내년 총선이 그러한 변화 개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땀 흘릴 만큼 나에게 소득이 되는 그러한 경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야의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유권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내년 이제 총선에 황교안 대표가 세종에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이제 짐을 쌌다가 다시 풀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면 또 내년 총선에 세종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충청권에 전국적으로 또 어떤 선거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요, 세종시 네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충청권의 공동 네.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나오시든 뭐 이낙연 총리가 나오시든 세종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종시에 대한 이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는 자꾸 기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수도권의 인구를 끌어내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만든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12년 출범 이후 7년 지난 기간을 평가해 보면 수도권 인구는 전체 유입 인구의 20%밖에 안 왔어요. 네. 아마 공주 세종시 때문에 아주 망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대전시도 8만 6천 명이 세종시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충청권의 공동화를 가지고 있다는 세종시의 현재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는 분이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나서야지 뭐 대표 국무총리가 나선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국토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가 아니라 자치도시로 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정책을 바로잡아야 된다. 네. 저는 그런 공약과 그러한 올바른 정책을 가진 분이 나왔으면 자, 좋겠습니다. 육동영 당협위원장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자, 바람직한 세종시의 발전 방향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짧게 예, 주실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육동일 교수님께서 유성이 아니라 세종시로 출마하시면 어떠십니까? 예, 세종시는 목표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신도시 개발의 역사를 보면 초기 단계에서 주변 도시를 빨아들이면서 희생 위에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목표대로 완성이 되면 그 희생했던 주변 지역을 담쟁이 넝쿨처럼 끌고 함께 성장해온 것이 세계 신도시 개발의 역사이고 세종시도 그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세종시가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잘 보완해줘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이 세종의사당의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정치권이 아까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정치력을 키우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지역 정치력을 더 키워낼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함께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세종시에 누가 출마하는 것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세종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교수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네. 답답한 국회 상황 그리고 또 총선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시간이 빠듯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쟁에 민생마저 함몰돼 있죠. M1 국민의 속만 타들어간다 그런 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 꼬인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 것인지 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이달 10일 남은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좀 조속히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